6월달, 7월달에 주식 비중을 진짜 많이 늘려서 이제 거의 현금 비중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여기서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과연 전고점이었던 뭐 나스닥 16,000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 전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못 지냈습니다. 머리 빠진 거 보세요.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익률이 나빠지면은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표정은 속일 수 있어도 머리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흑채를 뿌려보는 게 어떠냐. 아, 진짜요? 권유를 할 정도로 6월 달이 정말 힘들었고 7월 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에 좀 반등장이 오면서 제 계좌도 플러스로 돌아가면서 머리가 다시 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구독자들한테 보여드려요. 제 머리를 보여드리면 이게 수익률이다 이러면서 지금. 그리고 약간 그런 지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이 머리가 막 빠지고 많이 빠졌다라고 그때가 이제 약간 살타기이다. 앞으로 컨텐츠 할 때 약간 좀 종종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투자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7월 달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약간 경제 지표를 보면은 GDP 성장률이 2분기에 또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CPI도 예상치를 상회했었잖아요. 9%가 맞아요. 넘게 나오는. 근데 그럼에도 약간 시장이 좀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7월 달에 제가 느꼈던 게 3번을 봤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수가 악재가 큰 거 3개가 터졌는데 그거를 다 이겨냈어요. 맞아요. 오히려 안 무너지었던가 아니면은 무너지고 나서 다음날 그만큼 이상으로 회복을 해버린다던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악재인데 오히려 더 올라버린다던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찐반등이냐 이 두 가지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까지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유가 하락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120달러를 찍고 6월달 초만 해도 120달러였던 이 유가가 지금 최근에는 90달러 밑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CPI가 지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몇 달 뒤면 낮아질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뭐 GDP라던가 뭐 CPI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나 믿고 이러는 거죠. CPI 어차피 9월, 10월쯤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금리 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외로 안 할 거다. 이런 관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0.5% 정도를 다 예상했었었는데, 뭐, 그 다음에 뭐 0.25라던가 뭐 좀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이 이제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렇다게 본다라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연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가 아니라 뭐 3.25라던가 3.0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금리 인상 횟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을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좀 덜 할 거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한 달간 상승률을 보면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약간 좀 리스크도 함께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펠로시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군사훈련 중단한다고 하다가 또다시 계속해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까요? 정말 예상을 못할 일들이긴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펠로시가 대만에 안 가길 바랬어요, 솔직히. 안 갔으면은 이제 반도체라던가 이제 상승장의 여력이 쭉 갈 거다라 봤는데 딱 이거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상승의 흐름이 좀 살짝 끊겼거든요. 살짝 좀 멈칫멈칫해요. 그전 한 달 동안 보면은 쭉 밀고 올라가고 차라리 장 초반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장 마감이 오히려 더 올라가 주면서 되게 힘 있는 형태로 많이 가졌는데 펠로시가 대만 방문한 이후부터는 장 초반에 힘이 있다가도 끝으로도 떨어지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반도체 쪽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주가들이 더 하락을 많이 해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결정타를 띄었죠. 잠정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럼프 때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했던 시절을 보면은 그때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원래는 되게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뭐 바이든도 이제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면서 뭐 대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대신 이제 관세라던가 이런 걸로 좀 이익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물가가 조금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가 잡혔었던 건데, 이제 미중 갈등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힘 대 힘으로 붙진 않는다 보고 경제적인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수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을 더 괴롭히지 않겠는가.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물가로 괴롭히는 방식이 또 있겠죠. 네. 러시아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또 쓰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일요일 날 중국의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수출이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반면 또 수입 지표를 봤더니 수입을 많이 줄였어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가, 7월달 하락했던 이유를 보니까 중국이 굳이 비싼 원자재 지금 사지 마라. 가격이 떨어지면 사라. 이렇게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확 줄이고, 그런데 수출은 잘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는 거죠. 그럼 중국이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이 안 된다는 건 내수가 그만큼 지금 엉망이 아닌가? 내수가 엉망이라는 건 또 부동산이 엉망이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미중 갈등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시진핑 사면임도 이제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거든요, 중국이. 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미중 갈등을 벌이게 되면은 본인들도 상당한 타격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형태의 미중 갈등이 벌어지진 않고 소규모 형태의 어떤 뭐 수출 안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3연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또 펠로시 국무장관이 갔다 왔다는 거를 그냥 방관해버리면은 예. 여기에 또 타격이 입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약간 액션을 취하긴 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경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액션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회담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것, 논의했던 거 다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제랑 외교에 대해서만 제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펠로시가 가기 전에 바이든이 뭐 나는 그냥 대만과 중국은 하나로 이제 인정한다, 뭐 방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었고. 밑밥을 깔았구나. 네, 밑밥을 깔고 나서 며칠 뒤에 펠로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이든은 또 펠로시한테 가지 말라고 만류를 또 했었고. 또 펠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마감이거든요.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감 전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 강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내가 친중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펠로시는 가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공화당 표를 좀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서 바이든은 또 가지 말라라고 난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도 해야 되고, 펠로시는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쇼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배제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약간 상승은 제한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막 지수가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약간 단발성 이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저점 대비 많이 좀 반등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또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뭐 가이던스를 확 내린 부분, 그런 부분도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이제 슬슬 많이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다. 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반등장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저도 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 말을 하고 싶고, 저도 그거를 한 달 내내 연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신에 7월 초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오든 찐반등이 오든 어쨌든 당장은 오른다. 그래서 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다들 예상하는 대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좀 가지 않겠는가. 잭슨홀에서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 지표에 따라 또 다음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 했는데, CPI가 이제 수요일 밤에 나와요. 영상 다음쯤에 이미 다 발표 나 있겠지만. 네네. CPI를 지금 컨센서스 상에서 8.7%로 보고 있어요. 예상보다 그렇게 낮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채널들에서 이렇게 뭐 얘기들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뭐 의견들을 봤을 때
9.1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컨센서스 상회가 돼버리면서 네. 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떨어지네라고 하면서 굉장한 절망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 같은 CPI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질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고 근원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앞으로 괜찮을 거야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거조차도 8월에 발표되는 거조차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물가는 영원히 안 잡히는 건가? 유가가 떨어져도 소용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서 조금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거 CPI는 좀 더 중요할 거라 봐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까지 가야 되는데 파월이 저번에 7월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발표했었던 대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잭슨홀 미팅 때도 힌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9월 달 또 이제 금리 인상 발표 날 때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미시간대 인플레 지수라던가 뭐 기대 인플레, 근원 인플레 보면서 아마 뭐 연준에서도 그 지표를 보고 결정하지 않겠는가. 다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기대 인플레는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뭐 지금은 0.75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나온 게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요. 고용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럼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금리 더 올려도 되지 않는가.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뭐 고용이 좋으니까 뭐 금리를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에 따라서 올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잡혔는데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식 투자자로서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고용 잘 나오고 경기 지표 괜찮은 상태인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만 딱 제거되는 상태. 뭐 이제 뭐 파월 입에서도 연착륙은 굉장히 어렵지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뭐 말한 대로 정말 뭐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완전 베스트가 되는 거죠. 물가만 도려내고 증시는 살려냈고 그럼 주가가 오르니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되게 또 기대감을 갖게 되고 뭐 그러게 가장 베스트고 최악은 아까 말한 대로 CPI가 예상보다 안 떨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주면서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다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뭐 CPI라든지 뭐 그런 지표를 잘 보면서 어떻게 되겠구나 내지는 뭐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연준 그런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거 좋겠네요. 그래도 저는 뭐 제가 비중을 더 늘렸어요. 6월달, 7월달에 네네. 주식 비중을 진짜 많이 늘려서 이제 거의 현금 비중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저도 계속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재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 6월달, 7월달과 다르게 호재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나쁘게 보다가 슬슬 이제 호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에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7월달 같은 경우도 악재가 튀어나오는데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원동력이 됐던 거고, 투자에서는 항상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하락의 끝에서는 더 이상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7월달에 3번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 말에서는 이게 좀 반등이 아니겠는가. 뭐 제 생각에도 이런 관점을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오를 수는 있는데 과연 전고점이었던 뭐 나스닥 16,000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14,000 이상은 나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 밸류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16,000까지 회복한다는 거는 이게 단기간 내는 불가능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기세가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 기세를 많이 잘라먹었어요. 만약에 그 호재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악재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밸류보다 더 이상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펠로시가 한번 끊어먹고 엔비디아가 한번 끊어먹고 또 CPI가 한 번 더 끊어먹으면 뭐 소용없는 거죠. 이게 그래도 뭐지? 주식 비중을 꽉 채우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쵸.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기서 뭐 더 방법은 없고 이제 현금 코인 또 채굴하러 가야 되죠. 그러면. 근데 뭐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락했다 했었던 게 그때 6월 중순 그리고 7월 초. 그 두 번 나눠서 분할매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의 시각은 앞으로 뭐 증시가 추세적으로 반등한다라기보다도 이런 불확실성이 산재된 상황에서 물론 뭐 CPI라든지 여러 변수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6월이나 7월 이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많이 담을 때다. 그쵸. 그리고 예상하는 게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을 생각해도
이제 뭐 이전처럼 그런 전고점은 못 볼 거라 봐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지금 워낙 과한 상태니까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코로나 이전만큼의 물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 보거든요. 물가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올리고 나면 빼주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친환경 규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가가 우리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할 거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물가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성장이라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가에 대한 비용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 고물가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옛날처럼 뭐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다 오르는 시절은 어려울 거다. 지금 7월 상승장의 특징이 뭐였었냐면요. 실적이 잘 나온 주식은 악재가 터져도 계속 올라갔고요. 실적이 박살난 주식은 그냥 뭐 가차없이 내려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게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고물가 시대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반도체라는 거는 회복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투자한다라 그러면 주가는 많이 바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은 쥐고 있고 그래서 말인데 약간 이제 개별 기업이나 섹터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펠로시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 플로우를 보면은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걱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딱 그 워딩이 그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쵸. 라고 하면서 뭐 치포 동맹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 또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이 만재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뭐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제가 질문지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삼성전자가 다시 5만전자로 갈까요? 했는데 오늘 장중에 5만전자 지금 터치했어요. 지금 59,800원인가 제가 시세를 확인하고 왔는데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당분간은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술주 상승에서 뭘 봤냐면 빅테크가 먼저 오를 거라 봤어요. 빅테크는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잘 벌고 이 반도체와는 또 다르게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근데 반도체라는 건 브랜드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냥 시장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들 보다시피 뭐 4분기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를 보고 있고 그럼 반도체라는 거는 회복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지금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 무렵에서 1년 뒤에 호황을 보고 지금부터 상승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을 보면은 3년에서 3년 반 주기로 호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딱 1년 전이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 2년 반 뒤에 다시 전고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주기로만 보자면. 지금이 좀 너무 지금부터 상승을 기대하면 너무 빠르지 않을까. 좀 여유가 좀 있고 천천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봤었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지금 여러 기업들 보면은 실적들이라던가 전망치도 가이던스도 낮게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랑 이제 뭐 하이닉스라던가 TSMC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부터 막 가이던스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그 기업들이 없을 수는 없는 기업이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분할 매수를 한 1년, 2년 정도 여유 있게 그냥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포 동맹 같은 것들도 이제 하나의 약재가 되는 거긴 한데 그런 사례가 뭐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중국을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했던 시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주가들이 많이 안 올랐던 것 같아요. 횡보하다가, 나중에 되면 리스크 해소라고 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포 동맹 때문에 막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의외로 적다 보고, 경기 호황가 아니냐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치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디램이나 그거 안 쓰면 쓸 데가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진짜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제재를 하더라도 뭐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한다라 그러면 마이크론이라던가
이제 뭐 인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대한이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다라 봤고, 마이크론도 기술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뭐 몇 단씩 올리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괜찮다라 봤고, 인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안 그래도 주가가 저렴했는데 더 낮아져가지고 인텔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이제 IBM까지. 예, 주가는 많이 바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은 쥐고 있고, 그러면 다음 반도체 호황을 한 2년 뒤라 보면은 2년 뒤에 좀 재미있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인텔이랑 IBM. 뭐 양자 쪽도 IBM이 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양자 컴퓨터 쪽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아이온큐를 한번 갔다 올 건데. 진짜요? 예. 그래서 갔다 오기로 하는데, 그때 IBM까지 한번 같이 보고 오면 좀 좋겠다. 그리고 나서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온큐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주로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나와서 방송하기도 했는데 약간 최근에 막 기술주 엄청 많이 빠지고 하면서 약간 뭐 그런 공매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헤지펀드사에서 또 막 약간 뭐 사기다 그런 식으로 얘기돼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 와서는 좀 점검할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진짜 갔다 오신 다음에 좀 좋은 그런 콘텐츠 제작해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도 보니까는 이제 연구를 들어보니까 뭐 이번에 올해 안에 뭐 연구소 쪽 많이 좀 개설을 많이 좀 증설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내년에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가봐야 얼마나 좀 변화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양자 쪽은 확실히 이제 IBM이 워낙 PER도 낮고 양자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주가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양자가 그냥 보너스인 거고, 이제 뭐 아이온큐는 양자가 잘 돼야지만 이제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인 주식이 더 낫다라 보는 거죠. 뭐 아니면 인공지능이다라고 보면은 구글 같은 주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미 광고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보너스로 달려 있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리스크는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년 반 정도 지나야지 또 한 번의 상승 사이클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좋긴 하지만 뭐 저평가 관점이라든지 뭐 수요처 불확실성 관점에서 본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IBM이라든지 뭐 인텔 마이크론이 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조 원의 BBB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이게 인터뷰 질문지 작성할 때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과연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주가들이 다 올랐어요. 정말 뭐 전기차라던가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뭐 이런 주식들이 다 올랐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됐으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거라 보는 거죠. 이런 법안들이 나올 거다. 전기차를 결국은 세금 보조를 통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도 세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고, 이게 트렌드가 되면서 꼭 뭐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태양광이 제일 아쉽죠. 뭐 BBB 법안 통과 때 이미 선반영이 됐다 생각했는데 선반영이 됐는지 통과되고 더 올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또 올라? 이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 가장 큰 혜택을 받다라 봐요. 전기차랑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어떻게요? 이제 포드랑 이번에 나왔던 포드랑 썬런이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콜라보를 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발전을. 그런 다음에 전기차를 여기다, 포드의 전기차를 대면 태양광으로 포드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전기차라는 건 하나의 그 ESS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러네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안에 있으니까. 정전 나면 3일 동안 그 포드차로 버틸 수가 있대요. 그 집을. 정전 나도. 그러면서 이 집이 ESS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저장해둔 자동차 에너지로 집을 돌리고, 다시 또 낮에는 헹궈라 차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이 콜라보를 해주겠다. 그럼 썬런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뭐 포드는 전기차를 팔고, 이게 나오면서 이제 포드 쪽 되게 좋았었고, 썬런 주가가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나 이런 데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 다른 기업들도 흉내내서 따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도 원래 그런 구상을 했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태양광과 전기차가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할 것 같다 생각했고,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더 많이 깔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그날 많이 올랐던 게 프로테라, 전기차 버스, 뭐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돈이 나오면 더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가 더 많아요. 이게 560조의 법안인데 네. 세 2분 950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인세를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거예요. 200여 개의 기업들이 최소 법인세율이 21%인데 거의 세금을 안 낸다. 이게 뭐 감면받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최소 세율을 15%로 잡겠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지수 전반적으로는 조금 나쁜 소식인데 특수한 섹터들만 좋은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1%였었나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걷게 되니까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배당 소득세가 안 나가고 다 이거를 주가 상승 요소로 돌려서 긍정적이었는데 그럼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전반적으로 지수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지수 전반적으로 호재라기보다도 섹터 관점에서 좋은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나마 그래도 시네마 의원이 큰 걸 막아줬어요. 원래 바이든이 이 법안 때문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네마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이제 딜을 한 거죠. 이거 안 돼. 이러면서 공화당에 또 이제 찬성을 이끌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조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네마 의원이 그 녹색당 출신의 또 사회주의자인데 그 전반적으로 상원 의원 중에서 기업 로비를 많이 받는 금액 순으로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랑은 확실히 약간 뭔가 온도차가 있네요. 그리고 프라다가 집에 수백 켤레가 있어요. 그래서 말한 프라다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캐스팅 보트가 돼서 기업의 로비를 많이 받겠다, 후원금을 많이 받겠다. 내가 입김을 좀 키우겠다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좀 조율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고소득자들 세율을 뭐 35%까지, 뭐 37%까지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 안 된다라 해가지고 20%대로 낮춰버리고 법인세도 낮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긍정적이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진짜 이거 지수를 끌어내리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트럼프 때가 법인세율 28%를 21%로 내리면서 기업들 이익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때 증시가 상승 가도를 달렸던 것처럼 반대로 바이든이 28%를 올렸으면은 하락세를 끌어내릴 뻔한 법안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보조금 뭐 7,500달러? 뭐 이런 것도 통과되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에도 뭐 긍정적이다라는 뭐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기차 가격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렴하게 나가는 전기차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것들은 보통 비싼데 뭐 도요타, 현대, 기아차들은 미국 내에서 좀 가성비 위주로 출시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가잖아요. 그런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게 도요타나 현대기차, 기아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도요타는 전기차에서 너무 늦어져 버렸죠. 수소를 밀다가. 현대기아차도 처음에 수소를 밀었는데 빠르게 전환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그 전환 속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거다 싶으면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따라붙어서 미국 내에서 앞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도 보니까 월요일날 매수 보니까 순매수 상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차 이렇더라고요. 현대 기아가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 제가 봐도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은 테슬라 빼고 중국 빼고 가장 전기차에서 지금 브랜드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는 게 현대 기아예요. 저는 만약에 테슬라 말고 투자하라고 하면은 현대 기아가 괜찮지 않을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식 분할권 통과에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약간 뭐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목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테슬라의 정책이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을 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4680 배터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비싸다 싶으면 자기네 다 만들어요. 리튬도 그냥 우리가 할게. 돈 내는 거 다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비아디랑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저번에 제일 좋았던 1분기 기준으로 하면 18%가 나왔을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BMW가 내연기관 중에서 제일 높은 영업이익률인데 14.5%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압도적인 이익을 냈는데 그 올해만 가격을 4번인가 올렸고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영업이익이 낮다라고 치지만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도 많이 섞었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적자예요. 그럼 대체 어디가 적자인가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2차 전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탑재하는 순간 적자를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되는 거는 다 비용 나가는 거 우리가 최대한 절감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서 앞으로 조금 더 독주를 좀 하지 않을까.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가 캐나다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뭐 어제 나왔던 페이스북까지 보니까 그 캐나다 정부에다가 로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10개에서 12개의 기가 팩토리를 더 건설할 거다. 저번에 인도네시아 만나고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만나고 왔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지역 거점마다 기가 팩토리들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게이트웨이가 3개였다가 게이트웨이를 12개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15개래요. 진로시 엄청 나오겠네요. 네, 물량 막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한 몇 년간은 좀 좋지 않을까. 전망이 좋게 나왔는데 분할 뭐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선반영이 좀 많이 됐는지 주가가 뭐 주춤해요. 근데 뭐 제 생각에 몇 년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자율주행차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두 가지가 어려운 건데 하나는 과연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계산만큼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정말 테슬라가 원하는 시점에 자율주행 기능이 붙을 수가 있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테슬라가 못하면 다른 기업도 못한다라 봐요. 네, 어차피 이거는 그 반대로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표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주가상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은 그냥 보너스의 요소를 보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랑 그거에 대한 그 PER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곁다리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요소로 봐야 되지. 뭐 부수적인 요소를 너무 크게 보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근간이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픽 카드는 죽쓰고 나머지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주가에서는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보실 때는 주력 매출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이 해외로 못 뻗어나가는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전기차가 점점 뻗어나갈 거고 유럽 지금 EU가 좀 이상하긴 해요. 독일도 그렇고 그 뭐 BMW나 이제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테슬라라던가 뭐 이제 현대 기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견제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 줄였어요. 유럽 전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악재긴 한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다라 보고요. 그게 언제쯤 다시 풀릴 거냐면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전기가 부족하고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이제 겨울 난방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전기를 나눠 먹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좀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올 겨울은 좀 지나고 나서 유럽도 다시 좀 정책이 전기차 친화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을 저는 옛날부터 좀 좋아했었고 태양광 처음 투자했던 게 제가 20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뭐 한 12년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광의 장점은 터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태양광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터빈이 없으니까 소음 공해가 없습니다. 그럼 내 주변 가까이 태양광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머지 재생 발전들은 사람이 하는 주거 지역 멀리 있어야 돼요. 그 차이점 때문에 저는 앞으로 태양광이 되게 대중화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이쪽인데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AI 대해서 로봇이 발표가 될 건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탑티어로 뽑자라고 그러면 그럼 로봇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예. 네이버와 카카오도 저점에서 좀 강한 반등세를 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도 사실 고점들이 반토막이긴 하거든요. 이 두 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카카오는 저는 뭐 주가상으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그동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약간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 치면 하이닉스가 더 탄력성이 높은 것처럼 카카오가 뭐 변동성이 더 심했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좋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밸류를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 네이버가 낫다라고 보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이쪽인데 카카오도 만만치는 않지만 네이버 쪽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이미지를 앞으로 9월 달에 이제 뭐 테슬라도 이제 AI 대해서 로봇이 발표가 될 건데 손은 발표가 났습니다. 손이요? 손으로 이제 하트 모양을 한 사진이 나왔는데요. 손 마디가 딱 2개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서 이거를 관절 각도를 계속 돌리니까 정말 테슬라스럽게 만들었죠.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네. 손이 왜 손가락에 10개가 있어야 되느냐. 네. 이걸 관절을 잘 돌리면 다 네. 커버가 된다. 아주 어거진 것 같은데. 관점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아마 9월 이후부터 로봇에 대한 분위기들이 또 한번 들끓지 않을까. 장이 좋다라는 가정하에는 로봇이 이제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고 오르려다가 한번 타격을 맞았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가지 않겠는가. 그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의 이제 로봇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진짜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사람들 생활 서비스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 봐요. 그러네요.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람용 엘리베이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그러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탄다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을 시키면 로봇이 배달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택배도 로봇으로 배달이 와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잔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좀 마트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로봇이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배달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거고 네이버의 로봇을 봤더니 뇌가 없습니다. 뇌가 없다고요? 로봇의 뇌라는 거는 이제 네.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에러가 나면 수리비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뇌를 다 중앙 서버, 클라우드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네, 그럼 이걸 써라. 대신에 구독제를 써라. 그러면 로봇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럼 로봇은 저렴하게 그냥 월 렌탈로 돌리고 그러면 저는 이 뇌를 빌리는 값을 대가지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마다 로봇 한 대 두는 게 뭐 월 10만 원이 끝나다든가 20만 원이 끝나게 되면서 생활 편의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네이버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로봇주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소형주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기업 중에서 또 네이버가 뭐 기존의 플랫폼 사업 외에 또 이렇게 로봇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지금 정말 플랫폼들이 인공지능 전쟁이에요. 특히 로봇을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얘네들이 언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해서 언어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큰 관점. 이걸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대충 어떻게 말해도 알아듣고 정확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네이버랑 카카오라던가 뭐 SK텔레콤이라던가 뭐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탑티어로 뽑자라고 그러면 네이버. 네, 언어 쪽으로 했을 때. 뭐 외국으로 치면 구글. 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가진 애들이 결국은 로봇 시장을 제패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로봇 투자를 너무 껍데기만 보는 거죠. 껍데기 만드는 거는 뭐 당장 눈에 보이기 시각적으로는 이게 대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껍데기는 결국 생산하고 양산해서 맞추는 거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구독 서비스를 시켜야 되고 우리 쪽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장악한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9월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간한 서적에서 네, 생활 속에서 10배 이상 오를 주식을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너무 솔깃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일찍 만났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뭐 예시를 하나 옳은 걸로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예, 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오늘 날짜로 하루에 지금 14만 7천 명인가요? 엄청 많이 오늘 늘었더라고요. 하루만.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수그러들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리오프닝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지 않고 처음에 생활을 보다가 다음 상상을 해보는 연습이거든요. 리오프닝이 돼요.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 썼던 시절에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밖에 돌아다니기 더 편했어요. 그렇긴 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벗기 싫어지더라고요.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야외에서는 벗으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벗게 됐는데 요새 고등학생 뉴스가 나왔어요. 고등학생들이 네. 마스크 벗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데요. 점심을 굶는데요. 학교에서. 왜 그럴까? 친구들은 네. 자기 하관을 본 적이 없대요. 그 말로만 듣도 마기꾼. 약간. 마기꾼일까봐. 마기꾼이란 놀림 듣기 싫어서 마스크 안 벗고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거 가지고 그래라고 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 마스크를 그동안 뭐 코로나 어떤 시절에는 이거를 쓴다는 게 더 이상했던 건데 벌써 코로나가 2년 반이잖아요. 벌써 뭐 코로나 때 입대한 친구들 다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학했을 때 지금 코로나 때 입학했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 때 졸업하게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조차도. 그럼 이 친구랑 3년 내내 친구지만 제대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의 문화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거.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하락했어요. 그럼 이 자존감을 뭐로 채울 거냐? 1번, 뭐 립스틱, 뭐 화장품.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뭐 피부 미용에 대한 투자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약간 교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임플란트라던가, 뭐 교정. 어른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조금 뭐 다른 친구들은 성형외과에 예약해서 뭐 돌려깎기를 해버리겠죠. 뭐 윤곽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쪽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을 거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 나오니까 그렇겠네요. 이쪽 시장이 순식간에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봤더니 PER이 그 당시 때 보면은 9배에서 한 13배 사이였었어요. 다 되게 글로벌 낮았네요. 기업들이 싹 다 이쪽이.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연 30%씩 찍습니다. 이야. 영업이익률 연 30%씩 찍고. 와. 환상적인 기업에다가 조만간 쇼티지가 날 거가 PER이 9배에서 13배라고? 이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였던 거죠. 그래서 뭐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딱 원픽을 다 뽑았죠.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제 게 아니라 인모드만 오르는 거예요. 미국 주식만. 네, 인모드가 이제 거기도 피부 이제 타이트닝 이렇게 하는 쪽인데 이제 그 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더 크겠죠. 이쪽이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활의 발견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실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변하면 이쪽 제품이나 이쪽 서비스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투자를 먼저 하고 기다리는 게 생활 속의 발견이라는 거죠. 네. 확실히 좀 이 마기꾼까지는 워낙 사회적인 키워드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잘 될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뭐 하루에도 몇 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주가를 안 알아봐요. 네, 아까 같은 대로 뭐 이러면은 뭐 돌려깎기 하겠지, 뭐 피부에 투자하겠지, 임플란트 하겠지,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럼 그 기업은 뭐가 있지? 그럼 그 기업들 PER은 얼마나 저평가지? 성장률은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만 같이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훌륭한 기회가 같이 얹어지겠죠. 그리고 7년이 아니면 7분도 길다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게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단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타라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단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도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단타라는 거죠. 모두가 거의 단타. 저 예전에 강의를 갔더니 또 손들면서 저는 2달 동안 투자를 한 장기 투자자인데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고민이라서 2달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하고 나면 1달 이내, 2달 이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아까 같은 대로 인텔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했다고 말을 표현해요. 네. 아직 공장도 안 지었어요. 이번에 이제 법안 나와가지고 이제 반도체 법안 나왔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원받아서 공장을 지을 거고 직원을 뽑을 거고 파운드리 기술까지 올려가야 되는 과정도 있을 거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또 잘 되니 안 되니 수율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또 한창 어려운 시기 겪어야 되고 이제서야 조금 경쟁 틈 사이로 치고 들어가서 좀 자리 좀 잡고 시장 점유율 늘려가는 상황이 되려면 못해도 3년 이상은 걸릴 건데 사람들은 벌써 그러니까 인텔 주식 사면 한 달 안에 주가가 오르겠지. 선반영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마치 여기에 이제 신도시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신도시 계획만 보고 투자해서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신도시 계획 나왔으면은 계획대로 하고 착공하는 거 보고 완공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입주해서 정말 그 신도시가 완성돼서 편의 시설이 다 갖춰진 신도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확률 높은 투자가 되는데 예, 계획 발표했을 때 치고 나가는 프리미엄만 받고 빠져나가는 사업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텔이 괜찮다라 보는 게 사람들이 프리미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실적 나쁘고 이러니까 다 절망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그렇다 해서 파운드리 사업은 남한에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그건 자기가 초기에 접근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가치로 반영이 되는 그 상황까지 사실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못 참고 다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일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길게 놓고 쌓이다 보면은 사실 소액만 벌고 크게는 못 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좋을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워낙 정보에 빠삭하고 그 다음에 손바뀜도 워낙 현란하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벌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내년 말에 오를 것 같은 거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년 말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약점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하더라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서 좋은 수익률을 내야지만 본인이 성과급도 잘 받을 거고 다음번에 이직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쪽이. 그럼 다른 곳에 이직해서 스카웃 될 때 본인이 이 정도 성과를 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급인 거예요. 이번 시즌에 몇 승 몇 패 했습니까? 방어율 몇입니까?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에 좋아지는 건 소용이 없어요, 투자에. 그래서 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기관이든 외인이든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내년에 오를 걸 뻔히 알더라도 기관 투자자는 손을 안 대요. 돼봤자 아직 당장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2, 3년 길게 보면 솔직히 한 5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5년 보고 투자하면 할 만한 개인 투자자는 없을 거라 봐요. 그 정도 해안이 있긴 힘들죠, 사실. 못 버텨요. 특히 우리나라 성향에서 제가 5년 보고 투자하세요 말도 이제 못하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짧아서 한 내년 말 정도만 보고 내년 말에 뭐가 유행할까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로봇이 유행을 할 거라 보는데 올해 말에 로봇 주식이 벌써 다 올라버렸죠. 맞아요. 그럼 로봇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물류라던가 이제 그 다음에 로봇을 많이 써야 되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사업들이 유행할 거라 봐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시급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편의점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자영업자들이라던가 그러면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회사라던가 무인 편의점 아니면은 이제 무인 로봇을 대여해주는 회사들, 키오스크 회사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내년 되면 뭔가 좋아질 것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아직 나중에 그때 되면 투자하지 이런 것들을 미리 투자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 핫플레이스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런 음식점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로봇 커피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안에서 로봇팔이 메뉴에 따라 다 내려줄 수 있게 해줘요. 아직까지 사 먹어보진 않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오늘 가면서 한번 사야겠네요. 제가 코로나 전에 생겨가지고 대전 카이스트 쪽에 그게 생겨 있어요. 카이스트 친구들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팔이 이렇게 하고 옆에서
개발자들이 계속 데이터 값 잡고 있고 코로나 초창기에서 저 너무 신기하네 이러고 딱 완성되면은 로봇 기계가 배달을 해주잖아요. 강남에 보면 로봇이 치킨 튀기는 데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데 있어요? 예, 뭐 로보로본가 그럴 거예요. 뭐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단순 노동에 대한 영역은 로봇이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고민은 이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로봇은 과연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존재인가 아닌가? 또 이런 딜레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 로봇 회사들이 내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아직은 사실 작은 주식 중에서는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없긴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 아까도 얘기했던 듯이 뭐 로봇은 이제 많이 양성화가 될 건데 그 양산하는 회사도 돈을 좀 벌겠지만 그보다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플랫폼 회사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거다. 대표적으로 그 서빙 기계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 기계예요. 그런 배달의 민족에서 그 로봇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돈을 벌 거냐, 배달의 민족이 돈을 더 벌 거냐. 배달의 민족이 돈을 더 벌겠죠. 지금 한 달에 한 2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 서빙 기계가.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다는 못 쓰겠지만 24시간 돌리는데 20만 원이면 사람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이것만 둘 수는 없죠. 대신에 서빙하는 직원 하나에 기계 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개 정도 가게를 다 무인으로 돌릴 수 없지만 사람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 커버를 하고 다니면은 한 명이 편의점 5개를 돌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로봇은 사실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력을 대체해버리니까 그럼 엄청 싸게 되는 것이고 사실 또 유연하게 또 예를 들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비용까지 합치면은 확실히 좀 도입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수요가 좀 클 것 같아요. 무인 편의점도 보면은 그 이마트 24에 나왔던 무인 편의점에 카메라가 27개인가 34개가 달려야 돼요. 그럼 핸드폰에 있었던 그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는 로봇에도 달리고 무인 가게에도 달려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 보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속도를 재어야 되거든요. 가다가 멈추려면 감속기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 감속기 잘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또 이제 앞으로 갑자기 공급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 증설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투자할 곳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사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일본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투자에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종류를 안 가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포에 질렸을 때 초반부가 아니라 공포에 질리고 질려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비명 지를 힘도 없을 때 그때가 보통 이제 막바지라 많이 보거든요. 물론 그때 샀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또 한창 횡보장이 있다가 오를 수도 있고 한데 남들과는 좀 거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욕심낼 때는 좀 공포를 가지시고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오히려 내가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강세장은 공포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란 다음에 행복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정말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시간을 좀 길게, 호흡을 길게 보면서 내년에 오를 만한 종목.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방금 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되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 생각에는 투자하기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그냥 한 달만 더 빨랐으면 그때가 CNN 공포지수 8이었었어요. 맞아요. 극단적 공포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이 한 40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긴 호흡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인구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